네, 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입주입니다. 2주 전부터 8월 달에 매주 한 번씩 점프를 활용한 DOE 웨비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2주 동안 실험계획법 기초하고, 그 다음에 스크리닝 실험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었고, 오늘은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응 표면 실험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주로 이제 점프에서 반응 표면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결과를 해석하는지 그런 측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질문이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건데 첫 번째 2주 전에 이렇게 이번에 하고 있는 웨비나는 두 책을 주로 두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참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오늘의 본 내용인 반응 표면 실험에 대해서 일단 PPT를 좀 보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가지고 시연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말씀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스크리닝 실험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살펴볼 반응 표면 실험 같은 경우는 최적화 실험인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 다음에 반응 표면 실험의 간단한 이제 개념적인 이해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점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 많은 경우에 사용하는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반 통계든 아니면 실험계획법이든 간에 목적을 유의한 인자의 선별 그리고 최적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프 메뉴들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점프의 기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계획법은 이제 이러한 왼쪽에 있는 것들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있더라도 필요 충분한 만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실험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 여기 클래식과 벡터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데피니티브 스크리닝은 이제 주로 유의한 인자를 선별하기 위한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실험계획법인데,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주로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응 표면 실험인데, 반응 표면 실험은 점프 메뉴 기준으로는 두 군데 플랫폼에서 구현이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시컬 디자인 밑에 반응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계획법을 적용할 때 주로 쓰시는 카스텀 디자인에 들어가서 모델 이펙트를 구성을 할 때 반응 표면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최적화를 위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 표면 실험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완전 배치법 같은 것을 실험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 실험점을 잡고 이제 하게 되는데, 반응 표면 실험은 여기에다가 여기 빨간색 표시된 실험 요인들의 설정한 수준들의 중간치인 중심점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실험 수준의 외척에서 축점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배치법하고 그다음에 중심점하고 축점에서의 이렇게 흐름들을 회귀 분석을 적용을 해서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게 반응 표면 실험인데,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 실험을 통해서도 중심점 추가를 통해서 곡률 효과 같은 걸 감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오차 추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스크리닝 실험에서도 반복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험이 좀 정교하지 않거나 실험 횟수가 늘어나거나 뭐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응 표면 실험은 이제 2차 곡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요인이 중간 수준이 있거나 반대로 하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이 중심점인
처리 조합을 같이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하지 않는 이렇게 중심점이나 아니면 실험 그 요인들의 수준, 그리고 축점 외에 그 중간 사이의 그 실험 공간들은 우리가 보관 함수 같은 걸 이용해서 그 2차 공률 효과 및 상호작용을 추정을 하게 되는 게 반응 표면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만약에 실험을 하고자 하는 요인이 4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3가지를 그 반응 표면 실험은 이제 효과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매년 얘기하는 메인 이펙트, 직선의 주효과. 팩터가 4개라면 주효과가 4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양한 요 팩터가 반응치에 영향을 미치는 곡률적인 그 효과들 중에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곡률 중에서도 우리가 2차 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쿼드라틱 이펙트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팩터가 4개 같으면 상호작용이 2인자 상호작용, 3인자 상호작용, 4인자 작용 이렇게 11개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2인자 상호작용만을 감안하는 게 반응표면 실험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응표면 실험은 인자들의 그 주효과, 직선 형태의 주효과하고 2차 공률 효과, 그 다음에 2인자 상호작용, 요 3가지 효과를 추정하는 실험 기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프의 그 이제 그 메뉴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오늘 주로 살펴볼 그 클래시컬 디자인에서의 반응 표면 실험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주로 살펴보고자 할 카스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모델에서 이펙트를 설정하게 되는데, 주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2차부터 5차까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반응 표면 실험,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상호작용만 고려할 경우, 그 다음에 2차부터 5차까지 곡률 효과를 우리가 사용자가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에서 반응 표면 실험을 디자인할 수 있는 메뉴는 클래시컬의 반응 표면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OE의 카스텀 디자인 두 군데 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이름을 반응 표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명칭이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반응 표면이라는 이름 그 명칭의 유래는 우리가 만약에 2개의 인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2개 이상의 그 요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치가 이렇게 어떤 표면을 서피스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실험의 이름을 반응 표면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 보면은 이 서피스의 형태를 이렇게 몇 가지 것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 표면 실험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우리가 서피스 플롯 또는 이제 서피스 프로파일 같은 걸 그리면은 이렇게 몇 가지 그런 형태들의 어떤 그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제가 참조적으로 다른 책에서 갖고 온 건데, 이렇게 반응의 어떤 이 형태를 보고, 서피스의 표면의 형태를 보고 이렇게 뭐 몇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점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점프의 반응 표면 실험에 들어가면, 점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반응 표면 실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제 박스 뱅킨이라는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합성법이라는,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뱅킨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3가지 벡터 가정을 해보면, 그 요인 수준에 의해 설정되는 꼭지점에 대한 설계점이 없는 디자인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실험 조건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유용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그 실험 잡은 -1 또는 1 또는 잡은 실험점에서 모두 실험을 하는 게 여기 이제 모서리에 해당되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이 설계점에서 실험을 하지 않는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 베킨 실험은 이 모서리에서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지점 근처 예측 분산이 크고, 이 박스 베킨 실험은 연속적인 실험에는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반응 표면 실험은 중심 합성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점프해서 반응 표면 실험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디자인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제 그냥 센트럴 컴포지트 디자인이라고 된 중심 합성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반응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험 수준을 만약에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중심점인 0 그리고 이제 코드화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축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개의 실험점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 게 중심 합성법이 되겠습니다. 요 중심 합성법은 여기 이제 왼쪽에 여기 캡처했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조금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또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센트럴 컴포지트 디자인 중심 합성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의 중심 근처에서 예측 분산이 보다 고르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중심점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이제 중심 합성법 균등 정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블락이라든지 직교성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는 직교 블락이라든지 오소고나 이런 실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 옵션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험 테이블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이제 중심점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축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씩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응 표면 실험에서 이제 박스 뱅켄이라든지 중심 합성법 같은 경우에 종류를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중심 합성법이라 하더라도 축점을 어떻게 옵션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실험의 조건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프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몇 가지 옵션을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추계값 액슈어 밸류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디폴트 값은 1.414 루트 2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정된 요인 범위의 2분의 1을 곱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화해가지고 코드화해서 요인 설정 값이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축값은 이제 1이 되잖아요. 여기 이제 요인 범위의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추계값은 1.414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인 설정 값이 10, 20이라면 이렇게 계산해서 7.07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테이터블, 그다음에 직교, 온페이스, 그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뭐 해보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말로 하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금방 눈에 안 와닿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가 미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파란 점은 이제 중심점이고, 그다음에 까만 점은 원래 잡은 이제 요인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빨간 점이 축점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이렇게 어떤 옵션을 통해서 이제 축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설정된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빌더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90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설정한 요인 수준에서 값은 똑같지만 축점은 이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예측되는 뭐 분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주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하는지를 쉽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것들을 다 디자인을 해서 어떤 경우에 이제 예측 분산이 조금씩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실험 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 모두 다 이제 중심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스의 경우가 조금 예측 분산이 조금 더 작고, 나머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축점 바깥쪽에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실험들이 예측 분산이 조금씩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축점 설정이 앞장에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을 때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뒷장에서 이렇게 보는 예측 분산 또한 약간의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뭐 크게 여러분들 실제로 실험 디자인을 할 때 실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페이지는 참고로 놓는 건데,
이런 이제 그 앞장에서 예측 분산이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 베리언스 프로필이라고 예측 분산 프로필에서 예측 분산이 어떻게 계산된지를 그냥 뭐 이렇게 참고로 제가 이렇게 포함해 놨습니다. 행렬 같은 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반응 표면 실험을 해석을 할 때 전체적으로는 지난주까지 배웠던 스크리닝 실험 결과의 완전 배치법이나 뭐 그 부분 배치법 같은 스크리닝 실험을 해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반응 표면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스크리닝 실험하고 달리. 첫 번째 차이 나는 게 이 적합성 결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노바로 해석을 하면 모델 전체 변동 중에서 실험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설명되지 않는 에러가 있을 경우에 이 에러를 그 반응 표면 실험에서는 이 에러를 그 레그 오브 핏하고 퓨어 에러, 그래서 레그 오브 핏은 한국말로 번역가 돼서 적합성 결여, 푸어 에러는 뭐 순수 에러, 순수 오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적합성 결여라고 하는 것은 그 x 변수와 y 사이 함수 관계가 모델로 구한 회귀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에 대한 검증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퓨어 에러는 값이 있어야 되고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반응 표면 실험처럼 그 정해진 x의 수준에서 반복 측정된 값이 있어야 이것을 그 출력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왼쪽에 예시 같은 경우는 토탈 그 에라 20이 포 에라 8하고 그다음에 적합성 결여 12.23의 그 합쳐서 나온 결과인데, 여기 있으면 F 값이 0.6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레고 오브 적합성 결여에서 나오는 F 값이라든지 아니면 P 값 0.7로 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P 밸류를 해석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F 값은 이제 적합성 결여에는 오차가 0이라는 기무가설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P 밸류가 커야, 즉 P 밸류가 크다는 것은 이제 표에다 순수 오차 대비 적합성 결여의 오차가 작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적합성 결여에 대한 오차가 작아야 모델이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반응 표면 실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실험 모델의 적합성을 아노바의 결과뿐만 아니라 레그 오브 핏에 의해서 나온 F 값이나 P 밸류, 우리가 익숙한 P 밸류로 하면 말씀드리면 P 밸류가 커야 모델이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합성 결여 레그 오브 핏 말고 반응 표면 실험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요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잘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보면 X 인자들이 이런 이제 빨간색 값을 가질 때 Y 값이 이렇게 추정된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최종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반응 표면으로 해석한 모델의 최종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에러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나오는 결론은 요 X 인자들이 빨간색 값을 가질 때 Y가 이렇게 최적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요 X 인자들의 요 빨간색 값들이 최적 조건이라는 건데, 그 실험을 설계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최적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 최적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캡처는 컨트롤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같이 해석을 해야 우리가 실험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 표면 실험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 적합성 결여를 아는 것하고 그다음에 프리딕션 프로파일러하고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같이 감안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걸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좌우 같이 그 여기 그 샘플 제가 나눠드린 요걸 통해서 같이 우리가 실습을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제가 실습을 할 수 있는 거 5개 하고,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를 2가지가 있는데 보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2개를 나눴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SM 실습, 우리가 이제 박스 뱅킹 디자인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험을 설계해야 될 상황은 3인자 2수준입니다. 3인자 2수준이고, 그다음에 반응 표면 실험 중에서도 박스 뱅킹을 하겠다는 거. Y는 강도 스트렝스고 350에서 550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성은 매치 타겟, 그러니까 특정한 타겟, 지금 같으면 350, 550이니까 중심인 450이 타겟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인자는 이렇게 세 개 있고 각각의 실험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DOE의 클래시컬의 리스판스 서피스에 들어가서 실험을 우리가 같이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Y 값의 리미트, 로우 리미트하고 어퍼 리미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350, 550이니까 이렇게 350, 550 입력하고, 그 다음에 특성은 맥시마이즈가 아니고 매치 타겟, 이걸 먼저 넣어야 되네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요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개가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플러스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디자인되는 결과가 보니까 일단 이 X1, X2, X를 그대로 두고 리미트 값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리카일 경우에는 이제 값이 0.7, 1.7이고 실험 수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솔토 같은 경우는 1.8, 2.8입니다. 1.8, 2.8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레인 같은 경우에는 40, 6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 팩터의 수준을 리미트를 다 설정을 한 다음에 컨티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까 PPT에서 본 것처럼 반응 표면 실험의 몇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첫 번째 저희가 반응 표면 박스 뱅킹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박스 뱅킹을 하는 거니까 선택을 하고 컨티뉴를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고 뭐 실험 순서는 당연히 랜덤화이즈고요. 박스 뱅킹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로 중심점에서의 실험하는 게 3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이크 테이블을 클릭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패턴에서 0000 3개를 땡겼죠. 이게 중심점에서 3번 실험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스 백엔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트플로 3D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어떻게 그러냐면 그래프에서 스케트플로 3D에 가서 여기 X인자만 이렇게 3개 잡아가지고 Y 클릭, OK 해서 그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실험점이 너무 작게 나오니까 우측 마우스 클릭 세팅에 들어가서 사이즈를 최대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더넥스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3개 인자 모두가 설정한 수준에서 실험 여기 모서리에서의 실험이 없죠, 그죠? 그래서 박스 뱅켄 실험은 이렇게 모서리에서의 실험이 없는 반응 표면 실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실제로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실험 결과를 첨부된 실험 결과 여기 바운스 데이터.jp가 여기 실험했다고 가정했을 때 실험 결과입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요런 이제 여기 스트레치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반응 표면 실험은 이제 주효과하고 2차 공률 효과, 그리고 2인자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DOE 플랫폼에서 만든 이제 디자인 테이블이기 때문에 모델에 여기 왼쪽 연두색 삼각형 클릭을 하면 애널라이즈 핀 모델의 실행 창이 열리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리스폰스 서피스 디자인돼 있고, 그 다음에 2인자 교호 작용하고 2차 공률 효과를 추정하는 모델이 설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최소 제곱법을 해서 이걸 클릭을 하면 요약된 실험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제 P값 순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P값이 제일 낮은 거를 유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레인의 곱하기 실레인, 즉 실레인의 2차 공률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리무브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실리카하고 실레인의 상호작용도 P값 0.79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무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애널라이즈 핀 모델을 가지고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할 때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리그레이션 레포트 아래 여러 분석 결과, 주로 이제 아노바나 이렇게 레고브 핏, 그다음에 페라미터 추정치 같은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 리스폰스 스트래티지에 리그레이션 레포트에 보면 이제 아노바라든지 페라미터 에스티메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바를 클릭해서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아까 설명드린 적합성 결과 같은 경우는 리그레이션 리포트에서 브레이크 오버 핏을 클릭해 보면 적합성 결과에서 F값이 작고 P-밸류가 크기 때문에 이 모델은 유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상단에서 이펙트 서머리에서 유의하지 않는 효과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결과에서 보면 전부 다 여기 모든 효과에 남아있는 포함한 모든 효과에 유의한 인자가 좀 유의하기 때문에 P-밸류가 전부 다 유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족도 함수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클릭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앤 디자빌리티를 가서 디자빌리티 펑션 만족도 함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맥시마이즈 디자빌리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만족도가 최대로 되는 실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면 아마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값이 저랑 같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마 다르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결과 해석하면 바로 결과 해석은 실리카나 설퍼, 실레인 같은 X 요인들이 이렇게 빨간색 값을 가질 때 그때의 Y 값은 450, Y 값이 스트레치는 450으로 추정되고, 그때의 평균값의 95% 신뢰 구간은 447에서 450 사이에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 즉 그 말은 실리카나 설퍼나 실레인이 이런 빨간색 값을 가질 때 Y 값이 최적화된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니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은 여기 이제 요 만족도 함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빨간색 눌러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디자빌리티에 보면 요 만족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X인자의 조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맥시마이즈 앤 리멤버라고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각각의 X인자들이 이런 값을 가질 때 스트레치가 최대화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같게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조건을 약간 변경하고 난 다음에 맥시마이저 리멤버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게 미세하게 좀 달라져 있습니다. X인자 조건들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고 그래도 만족도는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제가 보충이라고 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프레딕션 프로파일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디자이어빌리티 펑션 만족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델에 의해서 도출된 조건이 설정한 이제 그 목표 값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0부터 1값의 1의 값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면 클수록 그 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맥시마이즈 리멤버 기능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그 최대 만족도를 보이는 X인자의 조건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제 만족도를 계산하는 리미트의 설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기 우측에 보면 만족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만약에 내가 보고자 하는 이제 그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리미트 같은 걸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값이 또 지금은 조금 같네요. 뭐 이렇게 해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리카하고 슬퍼만 보더라도 이렇게 실리카 값이 조금 낮아지는 만큼 슬퍼 값을 올리면 스트레치 값이 이제 그 동일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옵티멀한 포인트가 아니고 왠지 옵티멀한 스페이스가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반응 표면 실험에서 최적화를 할 때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외에 그 컨투어 프로파일러라는 것을 같이 감안을 해야 정교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컨투어 프로파일러는 여기 제일 상단에 스판 스트래티지에 보면 우리 팩터 프로파일링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프로파일러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 있는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이제 컨투어 프로파일러 화면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또 반응치 Y인 스트레치에 내가 보고자 하는 관심 있는 범위를 여기다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잡은 이 범위는 타겟 값이 45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타겟 값이 아주 가깝게 나는 이제 Y 값을 440에서 460 사이만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된 부분, 이 흰색으로 된 부분이 내가 보고자 하는 Y값 440에서 460 사이를 만족하는 X인자들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 부분을 범위를 좁혀보면 예를 들어서 뭐 450이 타겟 값인데 448, 452 이렇게 하면 거기 지금 미세한 흰색 그 구간 내가 범위를 X 값의 축범위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게 그 흰색 범위가 흰색 구간이 우리가 그 Y 값을 최적화시키는 X인자들의 조건. 이때 조건은 옵티멀 포인트가 아니고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험 계획법이라든지 아니면 스펙 설계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디자인 스페이스 이런 단어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란 말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최적 조건을 나타내는 옵티멀 포인트는 그 우리가 습관적으로 옵티멀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옵티멀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구간, 이런 이제 컨투어 프로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컨투어 프로파일러하고 프레딕션 프로파일러 두 개 떼어놨는데 둘 중 아무 데서나 거기 예를 들면 프레딕션 프로파일러에서 팩터 세팅에서 제가 지금 미리 해놨네요. 여러분이 혹시 안 해놨으면 링크 프로파일러를 클릭을 하면 두 개의 프로파일러가 링크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 지금 프로텍션 프로파일러가 같이 움직이죠.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X인자가 3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실리커 설퍼 이렇게 두 개 해놨는데 실레인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면 컨투어 프로파일러에서 빨간색 삼각형 클릭을 해서 세 번째 있는 멀티플 컨투어 프레임에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X축은 똑같이 실리커를 하고 Y축만 실레인을 하면 여기 이제 실레인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조건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적화를 할 때는 이제 프레딕션 프로파일러만 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컨투어 프로파일을 동원해서 그 이제 반응치 Y를 만족화시키는 전체적인 스페이스 공간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이렇게 꼭 활용하시기를 이제 권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 예시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Y 값이 두 개일 경우에 Y 값이 두 개일 경우에 타이어 트레드 2Y라는 걸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열리는데 제가 웨비나 시작 전에 그렇게 보니까 뭐 하나 그 에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지금 반응치가 이렇게 이동하고 화드니스 두 개인데 요 데이터는 실험 데이터인데 여기 리스폰스 리미터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이동하고 화드니스를 선택을 해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컬럼 인포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반응치에 대한 그게 있는데 이게 아마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타이핑 에러가 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동의 리스폰스 리미트에 중요도에 0이 돼요. 타이핑이 됐을 거예요. 중요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정 안 돼 있어야 되거든요. 0이 돼 있다고 하면 이 반응치는 임포턴스 중요도가 0이라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게 되니까 그 0을 지우고 플라이 오케이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이는 요 데이터는 이동하고 하드니스가 반응치가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X인자인데 우리가 이제 똑같이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실험 결과를 해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가 반응치 Y고 실리커 실레인 설포 여기 이제 우리가 반응 표면 실험으로 실험했는 결과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걸 분석하려고 하면 매크로에서 여기 리스폰스 서피스를 클릭해야 되죠. 그래야 아까 본 것처럼 반응 표면 실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런을 클릭하겠습니다. 방금 그 Q&A 창에 팩터가 4개 이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2개든 4개든 똑같습니다. 복잡히만 하는 거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중요하지 않는 p-value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서는 0.05 기준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면 이렇게 되고 하단에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함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빨간색 클릭을 하고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맥시마이즈 디자이블리티를 하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1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딕션 프로파일러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제가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 스퀘어 피트 들어가서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컨투어 프로파일러 클릭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반응치가 두 개 있는 케이스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반응치 두 개의 그 리스판스 리미트가 제가 숫자 까먹었는데 아까 봤을 때 여기에 이동 변수는 450, 550, 550, 얘는 65, 75입니다. 그러면 범위를 좀 또 좁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450, 506고 얘는 65, 1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흰색 구간이 흰색 스페이스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리미트, 두 개의 y에 대한 리미트를 충족시키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거보다는 더 정교한 범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래서 더 줄여보겠습니다. 490, 510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흰색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니스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67, 68 이렇게 되면 여기 미세 부분이죠. 여기 요 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이론 변수하고 하드니스 두 개의 반응치 y의 그 리미트를 만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하고 결과를 해석하실 때는 뭐 이렇게 단순히 여기 프리딕션 프로파일의 결과를 가지고 실리카가 0.84고 실레인이 4일 때 하드니스하고 이론이 베스트한 값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이런 이제 y 값을 만족하는 요 x 인자들의 구간을 살펴보면서 다른 우리가 실험에 포함시키지 않은 다른 요인들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경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옵티멀한 포인트를 최종적으로 설계를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본 거는 이제 첫 번째 박스 뱅킹 디자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만족도 함수 이제 컨트롤 프로파일러를 간단히 설명하고 박스 뱅킹 디자인에 대해서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예시적으로 반응치 y가 왕소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량률처럼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특성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벡터가 세 가지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박스 백엔으로 실험을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 결과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측면에서 조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실험 결과가 있을 경우에 그 여기에 모델에 들어가서 그 여기 이제 애널라이즈 필 모델이잖아요. 애널라이즈 필 모델을 기능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실험을 하고 나면 아까 여기 질문 주신 분처럼 지금 이제 웨비나에서 보는 것보다는 반응치가 훨씬 많거나 아니면 X 인자들의 수나 수준수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애널라이즈 필 모델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그 디스트리뷰션이나 그래프 빌더 같은 두 가지 그래프 정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자들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 오더가 지금 같은 요게 저거잖아요. 그 반응치인데 지금 반응치는 망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은 다른 변수보다 이 GL 레이시오라는 변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오히려 오더의 변화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GL 레이시오라는 X인자가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스트리뷰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프 빌더를 그려서 그래프 빌더 그린 거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나 GL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잡았던 실험의 중간 지점 센터 포인트에서 오더가 망수 특성이니까 좀 더 좋은 값을 가지고 하이트 같은 경우는 최대 값이 될 때 오더가 최소화된다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게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들어가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래프 같은 경우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실험 결과를 이렇게 해서 보면 요 자체를 해석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지난주 오늘 배운 스타일대로 이펙트 서머리에서 유의하지 않는 인자를 이렇게 제거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템포하고 GL 레이시오의 상호작용은 0.05인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됐고 나머지 결과들은 이제 또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일단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만족도 함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오더가 최소 값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벡터 프로파일링에서 이렇게 컨투어 프로파일을 그려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마이너스 30 정도는 돼야 컨투어 프로파일러가 제대로 보이겠죠. 그러면 딱 보면 이렇게 요 흰색 공간 이 부분이 반응치인 오더가 만족도가 제일 높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살펴본 두 가지 실험 디자인은 박스 베낀 디자인인데 이제 이 중심 합성법 CCD 센트럴 컴포지트 디자인으로 된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시가 이렇습니다. 반응치는 이제 일본 강도, 땅 포장지 일본 강도고 강도니까 망대 특성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렇게 비닐 포장지의 특성과 관련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디자인을 중심 합성법 유니폼 프리시전을 하면서 이렇게 유니폼 프리시전은 센터 포인트가 6번이 되겠습니다. 온페이스 1.0으로 실험을 하는 방법을 한번 be도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스판스나 팩타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값을 로딩을 해서 실험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반응치 이렇게 DOE의 클래시컬에 리스판스 어피즈 들어가서 반응치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면 이것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리스판스 어피즈 디자인에서 반응치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리미트는 없네요. 불러왔고 그다음에 팩터 테이블을 이렇게 링크에는 팩터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팩터에서 두 개의 수준씩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빨간색 역삼각형 클릭을 해서 팩터를 로딩하겠습니다. 로딩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팩터 테이블 닫고 그다음에 실험 설계를 지금 같은 경우는 리폼 프리시전에 센터 포인트 6개짜리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거를 선택을 하고 컨티뉴를 클릭을 하면 축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온페이스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온페이스 1.0으로 해서 메이크 테이블을 하면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 창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금은 이제 그 유니폼 프리시즌을 했기 때문에 그 중심점이 이렇게 좀 많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중심점에서, 중앙점에서 예측 분산이 최소화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잡은 실험 요인들의 중심점 근처에서 최적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감안을 할 경우에 이렇게 실험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결과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험 결과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 스트렝스 CCD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실험을 했으면 앞에 예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나 그래프 빌더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짧은 예비나 시간이라서 제가 다 해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결과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원래 칠레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X인자들의 수준을 변경하면서 또 반응치 Y의 값 변화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X인자가 보다 더 반응치 Y에 대해서 효과가 큰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래프 빌드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세 가지 인자 모두 다그 중심점 근처가 보다 더 이렇게 스트렝스, 강도가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델에 들어가서 모델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고, 리스판스 오피셜 디자인 했으니까 결과를 이렇게 보면 쭉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결과를 이제 해석하는 경우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인자들, 또 캡 씌워진 거는 제가 할 수는 없죠. 쿨링 템퍼리처 자체의 주요가는 중요하지 않지만 쿨링 템퍼리처가 포함된 다른 이렇게 뭐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나 2차 교호작, 2차 공유효과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씌워진 것은 제거할 수 효과를 제거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씌워지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포 프로파일러 두 가지를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스타일의 반응 표면 실험이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경우의 실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습 네 번째.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 실험이라든지 뭐 어떤 조건이 좋아서 반복 측정이 용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반복 측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용이할 때 있고, 그럴 때는 반복 측정 그 점에서 평균값과 더불어서 산포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웨이퍼 코팅 재료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개의 요인이 이렇게 속도, 거리, 압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는 반응치에 우리가 평균만 보통 반응치를 고려하잖아요. 그게 반응치 평균뿐만 아니라 산포를 추가적인 반응치인 것처럼 이렇게 평균과 산포를 두 개의 Y로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 디자인할 때 반응치에다가 평균값은 당연히 매치 타겟이죠. 그죠? 매치 타겟이니까 이렇게 550, 600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고리 미니마이즈고 뭐 얼마 이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인자별로 실험 수준을 잡아서 실험을 설계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험 결과가 있다. 웨이퍼 데이터라는 실험 결과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반응치 Y라고 두 개라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가 주어진 실험
세 개 요인의 실험 조건에서 몇 번인 상관없이 반복 측정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 그때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치가 두 개인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모델에 들어가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결과 해석하는 거는 제가 지금 그 통계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제외하고 점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은 인자들이 이렇게 돼가다 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남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반응 표면 실험은 반응치의 평균값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건데 지금처럼 반복 측정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그 반복 측정 상태에서 반복 측정된 실험의 조건에서 산포가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 산포가 발생하는지를 추정하는 데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 편차와 같은 산포를 별개의 반응치로 설정을 해서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실험 마지막 다섯 번째 실험 음, 지금은 다섯 번째 실험은 여기 실험 결과 분석의 타이어 트레드라고 점프 안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렇게 한번 안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실험을 이렇게 지금 제가 선택했는 요 네 가지가 반응치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치 Y가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요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센트럴 컴포지트 지수 중심합성법 유니폼 프리시즌으로 실험했는 경우 축점 값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치 4개 중에서 맥시마이즈가 2개고 매치 타겟이 2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험 테이블에 있을 경우에 요 반응치나 팩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다른 방법 우리가 이렇게 컬럼 인포를 클릭을 해서 리스폰스 리미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점프 18 버전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칼럼 매니저 같은 기능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인자별로 이게 맥시마이즈냐 반응치 특성이 설정된 반응치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런 칼럼 매니저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4개 반응치가 4개입니다. 그럼 결과는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결과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반응치가 4개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결과 해석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커트 프로파일러 그리더라도 복잡다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만족도 함수를 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하고 그 다음에 만족도 함수 하고 컨투어 프로파일러 걸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를 이렇게 관심 있는 범위를 같이 걸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살짝 볼까요? 이렇게 해서 값이 얼마더라? 여기 첫 번째 이론 변수는 100, 200이고 제가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응치가 4개일 때 투어 플롯이 얼마큼 복잡할 수 있는지 얘는 1000, 2000입니다. 두 번째 1000. 두 번째 모듈러스 반응치는 1000, 2000이고 세 번째는 65, 75, 70이네요. 65, 70이고 옵션 딱 했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그 하드니스를 안 넣더라도 하드니스 넣어보고 이게 하드니스거든요. 제가 헷갈렸죠. 틀렸네요. 65, 70이고 여기 이롱이 450, 505
450, 50. 그러면 흰색 포인트가 여기인가요? 요렇게 있네요. 그죠?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요 부분이 요 네 가지의 그 리미트 그 범위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반응치가 지금은 4개니까 네 가지가 이렇게 오버레이 돼가지고 그래프가 조금 더 복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4개라는 게 복잡다는 뿐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젝션 프로파일러하고 컨트롤 프로파일러를 같이 넣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좀 지났는데 제가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2에 시뮬레이터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살펴본 그 타이어 트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저 앞에서 살펴본 그 샘플 데이터인데 얘를 이제 여기 핀 모드에 들어가서 여기 두 개의 Y와 세 개의 반응치를 반응표면 실험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하지 않은 요인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프리딕션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서 만족도 함수에서 이렇게 하면 요 값이 500이라는 걸 나왔었는데 이것은 이제 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이 실리카나 실레인, 서퍼 같은 X 인자들을 이렇게 빨간색 값으로 그 지정을 했을 때에 이렇게 이런 이롱이나 하드니스와 같은 Y 값이 이런 값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통계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큰 전제는 모든 데이터는 산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요 실리카나 실레인이나 설퍼 같은 X인자들의 요 값들도 산포를 가집니다. 그러면 산포를 가진다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변동이 있다는 거, 이런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 변동을 감안했을 때 Y 값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를 추정하는 통계적 개념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능은 여기 프로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빨간색 클릭을 하면 여기 네 번째에 시뮬레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 이것은 이제 그 X인자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즉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Y 값을 추정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는 다 픽스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거에다가 랜덤을 건다라는 것은 이런 이제 어떤 분포에 따라서 가장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정기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평균값과 이런 S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값을 가지는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X인자가 이 값에서 가정했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 값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이제 그 노이즈 없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반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노이즈를 이렇게 없이 할 수도 있고 노이즈를 반영을 할 수도 있어요. 노이즈를 반영하면 랜덤 노이즈를 반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예측된 Y 값에다가 평균이 제로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R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만큼의 표준 편차를 가지는 전기분포를 가정한 무작위 오차가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랜덤 노이즈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요만큼의 값을 그 랜덤 노이즈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변동성을 X인자들의 조건에서 변동성을 감안해서 Y 값을 추정하고 싶을 때 만약에 Y 값에 스펙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듣다 보니까 거꾸로 적어가지고 제가 5번하고 4번을 배별하기 직전에 번호를 바꿨는데 스펙이 있다면 그래서 이롱이 450에서 550이고 하드니스가 65에서 70이라면 예를 들어서 요 시뮬레이트에서 스펙 리미트에 들어가서 스펙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스펙을 반영을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롱이
450, 550이고 10, 550이고 하드니스가 65, 70이라면 65, 70이라면 입력한 스펙을 저장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Y의 스펙이 이렇고 그 다음에 X 인자들이 전기 분포를 가정을 해서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가질 때 우리가 스펙인 되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시뮬레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값이 떨어집니다. 이 값은 여기 보면 디펙트 레이트가 불량률이죠. 이게 그 62.8, 54.98인데 이 의미는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가질 때 이롱이나 하드니스의 스펙이 비추었을 때 스펙 아웃될 확률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82% 정도 된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우측 마우스 캐스 컬럼에 이렇게 하면 ppm이 추가가 됩니다. ppm 추가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뭐 거의 그 82% 정도의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현재 우리가 가지는 X인자들이 이 조건에서 변동성이 이 정도인데 표준 편차로 살펴볼 수 있는 변동성이 이 정도인데 이것을 만약에 왕창 줄인다, 개선한다. 예를 들어서 이 그 실리카 같은 경우는 0.3인데 얘를 뭐 0.1로 개선하고 그다음 실레이는 표준 편차가 6인데 얘를 1로 개선하고 얘는 뭐 이렇게 한 0.2 정도로 개선했을 때 추정 분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으면 시뮬레이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80 몇 퍼센트에서 32% 정도로 왕창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게 이제 X인자들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을 하는 기능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능은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시뮬레이터라는 기능으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된 결과는 여기 시뮬레이트 투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그 결과를 테이블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은 이제 디폴트로 10,000번에 대해서 이제 추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10,000번에 대한 추정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인자들이 이런 정도의 변동성을 가질 때 이롱이나 하드니스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럴 때 여기 이제 스펙에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션 된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스펙 인아웃에 대해서 컬러 워마크 바이 컬럼을 이용해서 제가 좀 시각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0이 스펙 아웃이니까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놓고 이렇게 뭐 그래프를 딱 그리면 이렇게 이제 X인자들이 얼마의 값을 가질 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가 될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조금 더 미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실험을 해서 결과를 해석한다고 봤을 때는 그 반응 표면 실험 같은 경우를 이제 최적화를 위한 실험이라고 보통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리딕션 프로파일러까지만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옵티멀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죠. 하나는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말고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나오는 것은 옵티멀 포인트이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아니고 Y 값을 최적화시키는 X 인자들의 스페이스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컨투어 프로파일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그 X 인자들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Y 값이 반응치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기능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한된 시간이라서 조금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려고 그러면 점프 코리아 그 후기에 보면은 예전에 그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했던 것 중에 어, 그 점프 코리아 유튜브에 들어가면 프로파일러 역할과 활용이라는 1시간짜리 웨비나 그 녹화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레딕션 프로파일러, 컨투어 프로파일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이 정도 말씀드렸고, 그,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실은 이게 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점프의 강력한 DOE 플랫폼인 카스텀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까지 살펴본 클래시컬 디자인의 어떤 한계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카스텀 디자인의 특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카스텀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식적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 창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